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자로 나오신 이정용 환경부 녹색산업혁신 과장님 함께하십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생규 박사님 함께하십니다. 김영수 한국신용평가 PF평가본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이영석 SK실트론 ESG 추진실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실 거고요. 또 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님도 함께하십니다. 허희영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님 함께하십니다. 네, 이분들께서 이 토론회 패널로 함께 참가를 해주실 거고요. 토론회 좌장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최준선 명예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팍스넷 뉴스에서 기업의 신생존 키워드 ESG라는 제목으로 이 지배구조 포럼 중에 하나인 ESG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성호 팍스넷 뉴스 대표님께서 이런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정말 멋진 지금 현재 ESG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시대의 화두인데 기업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뭐를 해야 되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토론 시간이 되어서 오늘 두 분이 토론을 하시겠는데요. 토론으로서 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허희영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토론 시간은 우리가 12시에는 무조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각자 아까 발표를 20분씩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다시 발표자들께서 그 토론에 대한 코멘트를 또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님께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정시장 과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은 지 이제 딱 그 근무일 기준으로 이제 10일 되는 날인데요. 제가 이제 딱 이제 인사가 나고 여기저기서 좀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과가 일단 하는 업무는 뭐 그 증권시장의 이제 불공정 거래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시 업무 그런 거 관련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면서 이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즘 ESG 굉장히 화두인데 그거 이제 공정시장과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히 대략 이제 정부 쪽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녹색금융이라 해서 많이 이제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노력들은 있어 왔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ESG라는 이제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뭐 EU나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춰서 사실 정부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경제 위기 극복의 큰 테마로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한국판 뉴딜에서도 그린 뉴딜이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탄소 중립 이제 2050 목표도 제시하였고 그거에 따른 세부 계획도 발표하였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차원에서도 이제 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라든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자율적으로 도입하면서 점차 단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 금융 활성화 그런 방안도 최근에 발표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한국파 뉴딜 업무도 이제 조금씩 관여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뭐 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뭐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SK가 아리백을 이제 제일 이제 선언을 해서 한번 뭐 기업 이제 초청할 때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좋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국회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 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ESG 관련된 기업들의 상황들을 좀 공시하는 거를 되게 의무화하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 자율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플랜을 짜놓긴 했는데, 더 이제 이 뭐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 일정을 당기자, 다양한 공시 의무를 확대하자,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는 중이고, 지난 국회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아주 최근에 지난주에도 법안소위에서 요 주제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기업의 이제 생존과 걸린 문제라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갑자기 도입되는 데 따른 이제 기업의 부담 등등 얘기해서 되게 이제 의원님들 간에 좀 의견들이 갈리면서 당장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토론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좀 고민하는 거는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국제 추세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 게 목표이고, 어쨌든 이게 나아갈 길이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차근차근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일을 준비해 가면서 의무화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세계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떤 국제 경제 세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괜찮게 나가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도 좀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서 좀 더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또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궁금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약간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이제 ESG 평가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좀 본 바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항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직은 뭐 정형화돼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한 대상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 기관이 평가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자료도 축적되고 데이터도 축적되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해서 잘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ESG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열심히 한다. 정부도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좀 뭐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노력도 하고, 기업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열심히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쨌든 ESG는 비정부적인 어떤 요소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회 문제에 고민을 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좋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얘네 이런 거 잘하니까 이만큼 투자하면 돈이 되겠구나라는 감은 솔직히 아직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어떤 국민들이 이런 ESG에 대한 인식을 계속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뭐 기업이건 아니면 뭐 연구가 됐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저 박재훈 과장님께서 정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그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또 한편으로 기업의 생존 문제라든지 기업의 부담, 너무 드라이버를 세게 걸면 또 기업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이
큰 이게 어떻게 보면 충격파인데 이 충격파를 우리가 좀 연착륙할 수 있느냐, 잘 받아들여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스튜어십 코드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좀 제2의 스튜어십 코드가 될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튜어십 코드는 뭐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의 그 모범 기준입니다. 지켜야 할 모범 기준인데 이게 이제 ESG 모범 기준에 지금 약간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좌초 자산, 무슨 환경 회계, 뭐 이런 표현이 막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학계에서 어떤 정립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환경 회계라고 하면 지금 회계학자들이 이거 알고 있는지 이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뭐 인권 경영을 해야 한다라든지 무슨 환경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라든지 이게 뭐 엄청 이게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환경 책임 보험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돈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경영진의 과도한 퇴직 보상금 수령 제한, 동반 성장, 경영진의 보수 정책 산정 근거 설명 요구 이런 거, 경영 승계를 공시해라. 아니 뭐 이거 우리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선 경영 승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공시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또 공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너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말씀 그걸 하고 이어서 우리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비상건위원으로 지금 국민연금 수탁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참 3월이 바쁩니다. 주청 시즌이라서. 근데 연중 이제 저희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좀 최준성 교수님께서 강력히 권하셔서 제가 좀 시즌이 바쁘긴 하지만 오늘 좀 공부 좀 할 겸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이 포럼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참 맞고요. 특히 팍스넷 뉴스가 이거 이렇게 선제적으로 신생존 키워드 ESG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렇게 뽑으셨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그 포럼이고요. 그래서 제가 팍스넷 뉴스를 새로 봤습니다. 이게 신생 언론이 참 굉장히 빠르게 프리미엄 뉴스를 잘 생산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이성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생존 키워드 ESG인데 이 기업 경영을 하는 뭐 우리 이 대표 사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경영에는 패러다임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대전제지요.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도 환경이 변하면은 그냥 그 환경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언제든지 소멸되는 게 이제 경영의 세계인데. 그래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인보다 훨씬 이 법인들은 수명도 짧고 새로운 환경이 등장하면 거기에 빠르게 순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ESG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큰 조류가 트렌드가 이제 등장을 했고 아마도 이게 잠깐 왔다 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한번 유행처럼 왔다 가는 거 아닌가 하기에는 너무 이미 이게 2006년 유엔에서 책임투자 PRI라고 하는 그 책임투자 원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63개 기관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을 당시만 해도 그 투자 규모라고 하는 게 6조 달러 정도였는데 작년 말에 이르러서 보니까 ESG에 대한 동참이 늘어나면서 작년 12월 말 현재 동참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큰 손들이죠. 3,559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해서 103조 달러를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탄력을 붙고 힘이 붙고 있고요. 사실 그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 가치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밸류인데 밸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수요와 공급인데 이 증권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자 그 큰 손들은 연기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소위 착한 기업, 그러니까 지금 ESG에 충실한 기업을 가려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큰 대세이고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이 기업에서 우리 지금 실크론에서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야겠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거 수동적으로 단순히 뭐 그냥 적절히 대응하다가는 이거는 순식간에 변하는 패러다임에서는 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있는 사업도 좀 강화하고 신사업 발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ESG를 중장기적인 아주 핵심 요소로 넣어서 전략을 짜라.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연금도 지금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재작년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연중 ESG에 대해서도 지금 비중은 작습니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에서 사람이 죽은 문제까지도 이제는 이것을 국민연금이 보고 이 S에다가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또 개정을 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식 전부를 ESG의 적용 대상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보고 있는 것은 중점관리 사안인데요. 중점관리 사안에는 배당 정책과 임원 보수, 이것은 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당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임원의 보수 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법령 위반에 대한 것, 그리고 지속적 반대를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계속 개선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로 ESG 평가에서 쉽게 말해서 C등급 이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점관리 사안으로 이렇게 정하겠다 하고 이렇게 강화해놨습니다. 그러니까 ESG 쟁점에 대해서는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훼손했느냐, 주주권익을 침해했느냐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비공개 대화를 정하고, 비공개 대화에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개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게이지먼트 하는 단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은 이게 지금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작년 말로 벌써 833조 규모로 커져서 지금 ESG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지표로, 투자 지표로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의 7.4%, 아마 금년에는 뭐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물론 전체 가운데 국내 한 20% 정도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국민연금도 ESG 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보다는 이제 외주를 주어서 중간 발표도 있었고, 이제 지금 우리끼리 이걸 좀 보고 있고 한데, 현재까지 제가 이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ESG 지표 개발이 쉽지는 않겠다. 이게 잘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우리 수책위도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걸 그냥 나오는 계량화된 점수로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리 이것에 대해서 인덱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외국에서 보면은 문제가 아직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지금 되고 있고, 우리 국민연금 수책위원실에도 지금 박사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도 지금 계속 이런 데이터를 갖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여기 나온다고 해서 내가 상임감사실에다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번 거기서 그동안 했던 거를 좀 몇 가지 정리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받은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ESG 지표가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일부는 쓰고 있는데,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발표들을 잘 해주셔서 이 재무 성과, 아까 EVA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충실해 왔는데, 모든 재무 지표였는데 재무적 성과였는데 ESG는 이제 비재무적 성과인 거죠.
그래서 그 상관성, 그러니까 이 ESG하고 재무 성과 간의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지금 실증 연구들을 많이 해보니까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이것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장 문제이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실증 연구라는 게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상관성이 점점 올라가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것을 개발하는 기관에서 지난번에 중간 발표를 해보니까 소위 그 상관계수가 상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0.3 후반대에서 0.4 초반으로 나오니까 더 좋은 투자 지표들이 많이 그 0.9 이상의 그 상관성을 갖는 지표들이 있는데 저것을 과연 쓰는데 우리 산업계나 투자자들이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ESG 지표가 통일된 게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통일된 지표의 문제인데 재무적 성과를 통해서 이 재무적 경로, 그러니까 재무적 성과와 이 경로를 설명하는 이 지표가 어느 것 하나 통일된 지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그 OECD에서도 지금 그 기본 원칙,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라라는 가이드라인보다는 기본 원칙 정도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라고 SASB에서도 이 지금 현재 공시하고 있는 지표조차도 이 SASB에서는요 그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재무적 성과와 그 하나하나 ESG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는데 한 6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6년이 걸리고 그것을 또 공시하는데도 또 모니터링하는데도 3개월을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지금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완성도가 매우 낮다. 그런 우려가 지금 국제적으로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ESG 이전에 이 지금 의결권 행사만을 놓고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 ESG가 더해지는 단계라서 좀 아마 많은 그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가지고 두 분이 20분을 딱 쓰셨습니다. 저 허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ESG를 기업 가치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문제는 지표 개발이 너무나 어렵고 ESG와 재무성과의 상관성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지표에 통일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워싱 같은 위장된 그런 지표 막 내놓고 그렇게 자기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선전은 하지만 실체는 없다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ESG와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의 다논이라는 회사, 우리 저 늘 먹는 에비앙이라든지 또 야쿠르트 생산하는 식품업체 다논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식품업체 3개가 있는데 네슬레하고 그다음에 유니레버하고 이 다논 3가지가 있는데 다논의 파브르 CEO가 얼마 전에 쫓겨나 버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사회적 책임 ESG를 너무나 강조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네슬레는 45% 폭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유니레버도 30% 폭등을 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30%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주주들이 못 참는 거죠. 그런데 ESG를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이런 현상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SG가 중요하긴 한데 너무 또 지나치면 기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들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정용 과장님, 이정용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부가 우리 너무 좀 기업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화관법, 화평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기업들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는데
이번에도 또 뭐 투자 결정 시에 뭐 기후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거 기업들의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저희가 그 아까 법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선언적인 규정 부분이고요.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우려를 좀 해주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상당히 급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기업들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막상 지표라는 게 좀 이게 이게 표준한 것 된 것도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표라는 부분은 이 환경 분야에서의 그 다양한 지표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일부 이제 큰 기업들 같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고 있는지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최소한 봐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거래소에서 올해 1월달에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사례를 좀 넣어놨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환경 분야 그다음에 뭐 사회 지배구조에서 이제 어떤 지표를 보는지 앞서 이제 소개되도 됐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예시로 나왔었고요. 다른 외국의 이제 투자 기관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표준화라는 말이 조금 약간 그렇긴 합니다. 이 다양한 투자라는 게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2050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분야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정보는 좀 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실가스 배출량, 뭐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물 분야, 물 사용량, 뭐 폐기물량,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생각이 들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정보들을 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뭐 사실 환경부도 정보 공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근데 금융위가 이제 정보 공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보다 훨씬 더 큰 규제고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거보다 이제 더 크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융위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지표적인 부분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를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한테 충분히 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좀 논의해서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짜나가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정재규 박사님. 아까 정재규 박사님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이 지배 구조가 후진적이고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고 경영 투명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배 구조가 후진인데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느냐 그 조금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회계 투명성도 지금 보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진영감사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감사 비용이 과거에 70% 이상 폭등하고 어떤 기업은 3배, 4배까지 폭등해가지고 지금 난리이고요. 예, 경영 투명성도 엄청난 지금 공시에다가 또 우리 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5개 대기업 그룹을 이잡듯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불투명한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기업들이 장사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왜 장사를 잘못하냐?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는 규제 때문에 도대체 기업이 지금 꼼짝달싹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제 의견이고 예, 우리 정 박사님 우리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시면 해주십시오. 네, 사실 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혹은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회계제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지배구조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정부의 그 선제적인 정책도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압력 같은 것들이 함께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코로나 상황 중에도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화랑세를 유지하고 했던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과거에 2, 3년 전부터 아니면 6, 7년 전부터 계속 지배구조 개선을 목소리를 높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게 성과로 지금 시장 가치, 주식 가치의 재고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면 뭐 그런 말들 있죠. 갑자기 이렇게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자 막 사자성어 같은 게 생각나는데 교각사루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뿔을 바로 잡겠다고 해서 잘못하면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큰 흐름 시류를 타지 못하면 결국에 나중에 만시지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또 각각의 역할에서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제가 지배구조 개선이나 ESG 경영 관련해서도 법이나 제도가 끌어줘야 되는 부분, 또 밀어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그거에 의존을 하게 되면 시장 자율이나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어떤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는 당연히 지금처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시장의 자율에 좀 맡겨서 기관 투자자나 뭐 이건 주주총회에서 주주랑 함께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서로 약간의 다른 생각들을 논의하면서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이사회 다양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법이 빨리 통과가 될까 했는데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2022년 8월까지는 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긴 하지만 이사회에 여성 이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떤 체질 개선 혹은 더 장기간에 지속 가능한 지금 지속 가능성 얘기가 가장 기본인데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쩌면 거쳐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들이는 비용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막는 그런 방어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ESG 파고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막연히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우리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경고를 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비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굉장히 우리 금융상품에 대한 채권이라든지 평가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상품이 과연 좋은 상품이 나쁜 상품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펀드를 개발할 적에 과연 이게 평가 기준이 뭔지 설계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지 저는 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이 채권을 평가를 하는지 ESG 평가 요소가 뭔지 하여튼 이 ESG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일 문제는 도대체 기준이 뭔지 하는 거고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제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개잖아요. 그럼 공개는 하면 되겠는데 일단 기준이 서야지 무슨 평가를 하든 말든 할 텐데 그걸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ESG 평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좀 혼돈돼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제 ESG 채권에 한정해서 채권 발행할 때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기업에 대한 ESG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ESG 채권 발행할 때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 기업의 ESG 평가가 뭐 1등급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 채권 인증에는
철저히 그 프로젝트 그 조달되는 채권이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그 자금이 어떤 ESG 녹색계 환경에 효과가 있는가, 사회적 기여를 하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 채권에 대해만 인정을 하는 거고 기업에 대한 ESG 평가가 지금 시장에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발표도 하고 있고 저희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디스에서 뭐 지금 국가별 ESG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향후 무디스에서는 이제 그 하반기에는 기업별로 ESG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기업의 그냥 ESG 팩터만 뭐 10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상당 부분 이게 우리 신용에 관련된 기업의 신용도에 있는 재무적 내용이 상당 부분 이미 기저가 깔려 있고 그 기업의 ESG 리스크가 얼마나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특별히 신용평가회사에서는 그 기업의 ESG 리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화두가 돼 있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뭐 LH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택배 가로사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그 기업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신용평가에서는 이제 주요 관심이고요. 이런 부분은 기업의 신용평가에 ESG 리스크, ESG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새로운 팩터로 보고 있고 아직 한국에 저희는 아직 발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한 대로 그 팩터나 요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기업의 그 신용도에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뭐 기업 지배구조원도 계시지만은 그냥 기업의 ESG 평가다. 뭐 이래 보면은 딱 ESG와 관련된 내용들만 가지고 기업을 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재무적 요인이 배제된 그런 상태라서 그걸 직접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연관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관점으로 볼 때 기업의 ESG 평가를 보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도 높이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려면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채권 부분에 있어서 ESG를 어떻게 반영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앞으로 잘 개발하셔가지고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석 부사장님 이제 SK에서 오셨는데요. SK 우리 최태원 회장께서는 이제는 ESG는 시장의 규칙이다. 그냥 뭐 하나의 의무가 아니고 새로운 규칙이니까 이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제 소비자, 뭐 금융기관 들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생태계의 변화이고 이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세계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이 이런 아주 절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그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 생존과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ESG라는 게 단순히 이 착한 기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과거에 유행했던 뭐 CSR이나 사회공헌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살아남을 기업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그래서 이후에도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SK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허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측정의 문제입니다. 측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ESG를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재무적인 성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말씀드렸지만 ESG만 잘한다고 기업이 살아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윤도 벌면서 꾸준히 지속 가능해야 저희가 사회에 이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주체로서 살아남을 텐데 이 측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을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나름대로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기사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바스프라고 그 굉장히 그 ES 경영을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바스프를 포함한 한 9개 기업, SK 포함해서 VBA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Value Balancing Alliance인데 거기서 측정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가장 좀 그 영향력 있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 MSCI입니다. 왜냐하면은 MSCI가 그 ESG ETF 펀드의 한 50% 이상을 그 MSCI의 평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SCI의 그 측정 기준을 저희가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MSCI가 강조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TCFD,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재무 정보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SASB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기준들이 여전히 완벽하지가 않아요. ESG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이 측정 기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800개가 넘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죠. 지금 언론사 요즘에 신문들 보면 어디 모 경제지도 만들겠다, 모 경제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이 정부 사이드에서도 그렇고 퍼블릭 섹터에서도 그렇고 이 미디어 쪽에서도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지면은 아마 이걸 따라야 하는 기업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표준화, 아까 잠깐 표준화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만들 게 아니고 오픈 콜라보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내부적으로 말씀드렸던 TCFD나 SASB 기준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멤버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ESG 한 30개 지표 한 39개 목표에 맞춰가지고 올해 안에 뭘 해야 될지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민관 그다음에 연기금 이런 데들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측정 표준에 대해서는 정말 그 공감대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보는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수출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스피디한 실행은 기업한테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석 부사장님은 이제 이게 그냥 의형부형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하나의 그 기업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포럼의 주제가 새로운 기업의 생존 키워드 아주 참 멋지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혹시 저 기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예, 너무 저 발표와 토론을 잘해서 특별히 질문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거 지금 이제 오늘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ESG를 연구하고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변하는데 우리 혼자 변하지 않고 있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주 귀중한 그 발표를 해주신 네 분의 발표자와 또 토론을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팍스넷 뉴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발표와 토론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